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한산병원 신경과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받은 제목은 Precision Drug Therapy in Stroke이고 Thrombolytics에서 뉴로프로텍션에 대한 얘기가 좀 광범위하게 다루되어 있는데 실제로 Thrombolytis랑 뉴로프로텍티브 드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리시전 메디슨은 처음에 온콜로지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환자의 지네릭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항암제가 좋은지 또 그에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자는 것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필요할 거고 그 안에는 아마 유전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에도 유전자와 관련된 질환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아서 캐데슬리라고 하는 질환이 있고 주로 소혈관을 막히게 되는데 이런 지네틱 베리언트에 따라 가지고 환자들의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도 조금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스몰 베슬 디지즈 일반적인 스포레딕 스몰 베슬 디지즈와 비교했을 때도 그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서 매우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지네틱 디지즈에 의해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네틱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찬스2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만약에 환자가 CYP2C19에 러서 펑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항혈소 환제제보다는 그걸 거치지 않는 항혈소 환제제를 썼을 때 환자들의 스트로크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환자들을 진단할 때 이미징 베이스로 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뇌졸중이 생긴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 뇌경색의 한 35% 정도는 라르지 아르테리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에서 생기게 되고 또 나머지 20%는 카디오 엠볼리즘 또 스몰 베슬 디지즈에서 생기게 되고 열심히 찾더라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똑같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더라도 어떤 환자들은 혈소판들이 막 뭉쳐져서 날아가게 되고 어떤 환자들은 동맥경화가 거기서 나오는 퍼퍼레이터를 막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 혈류가 줄어듦에 따라서 히모다이내믹 스트로크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각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메커니즘에 따라서 프리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항혈소 판제제 사용 전략도 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베슬 디지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혈에 대한 위험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위험에 적은 그리고 플레이틀릿보다는 플레오트로픽 이펙트가 있는 항혈소 판제제를 썼을 때 스트로크에 대한 아웃컴을 조금 스트로크에 대한 리커런스를 줄여줬던 것이 있어서 스몰 베슬 오클루시브 디지즈에서는 이러한 슬로스타졸 같은 약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동맥경화가 있더라도 생기는 원인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달라지게 될까요? 어떤 환자들은 혈관 이렇게 안쪽에 동맥경화가 조금 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퍼퍼레이터를 막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좁게 돼 있으면은 그 뒤쪽에서 여러 가지 터블런스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로컬 렌치 어클루전에 생기는 환자들은 조금 더 스테노시스 디그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이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리얼 엠볼리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이 레졸루션 MR을 찍게 되면 하이 리스크 플래그를 잘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인핸스가 되거나 벌러러블한 플래그가 있으면은 거기서 혈소판들이 뭉쳐져서 머리로 날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4D 플로우 MRI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 시어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부분에서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이 돼서 또 날아가거나 또는 포스테노틱 에리아에 시어 스트레스가 낮아져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플레이틀렛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아굴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작동을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르지 아르테리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보이는 환자들 중에도 마치 심장에서 뭐가 혈전이 날아온 것처럼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클럿 사인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클럿 사인을 보이는 환자들이 이 뇌졸중 예방약인 항혈소 판제제를 열심히 쓰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현재 리비전 중에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동물 실험을 조금 같이 해봤었는데 쥐에 이제 혈관을 좁게 해놓고 거기에 월시어 스트레스를 재보고 그 월시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 플레이틀릿과 파이브린의 컴포지션이 다른 걸 봤더니 이 숄더 쪽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플레이틀릿이 더 많고 이 뒤쪽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RBC 리치한 클럿이 생기는 것을 더 많이 관찰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항혈소 판제제와 항응고제를 각각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클럿 생성을 봤더니
항염수 판재제를 주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앞쪽에서의 플레이틀릿 리치한 스트롬보스가 덜 생성되는 반면에 코아굴레이션과 관계 있는 헤파린을 줬게 됐더니 뒤쪽에서 조금 덜 생기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히모다이나믹에 의해서 플레이틀릿의 컴포지션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약제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트라크레니아 아스로스클레로시스를 포함한 라지 아르테리얼 아스로스클레로시스에서도 이러한 항응고제에 대한 치료들이 점점 연구가 되고 있고, 최근에 발표가 됐던 팩터 11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인트린식 패스웨이를 막아주면서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블리딩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트롬보스 포메이션을 줄여줬고, 실제로 넌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에서의 이러한 유용성도 점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트라크레니아 아스로스클레로시스 포함한 라지 아르테리얼 아스로스클레로시스에서의 항응고제의 역할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4D 플로우 MRI를 찍게 되면은 스테노시스가 있는 뒤쪽 부분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낮은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아르테리얼 투 아르테리얼 엠볼리즘을 관찰했던 환자들 보게 되면은 보이게 되는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파이브린 위치한 RBC 위치한 그런 클러시 조금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환자들의 히모다이나믹스를 고려한 프리시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약제를 결정하는 데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혈류를 실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 간단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특정 조건을 주고 나서 혈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파열이 되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실제 이런 어퍼 숄더 부분에서 이렇게 컨티뉴 엔도텔륨이 이제 망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컴퓨테이셔널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나서 어디서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이 생기고 어디서 플래그 럽처가 생기는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런 여러 가지 유동 조건이라든지 또는 플래그의 모양이라든지 히모다이내믹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항염수 판재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또 항응고제도 이런 아르테리얼 스트로크에 생긴다고 그러면 히모다이나믹 피처에 의해서 어떤 약들이 어떤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스트롱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라지 아르테리 디지즈냐 스몰 베슬 오클루전이냐가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항염수 판재제와 관련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들도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피처를 보여줄 때 어떠한 약제들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서 스롬볼라이시스는 어땠을까요? 처음 혈관이 막히고 나면은 3시간 이내에 혈관을 뚫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 NINDS 트라이얼이었는데, 그 당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3시간 이내에 온 환자들을 TPA를 썼을 때 3개월째 환자의 펑셔널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이러한 타임 윈도는 이캐스3에서 4.5시간까지 늘어나더라도 환자의 펑셔널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프리시션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이 좋은지를 이제 결정해줘야 되는데, TPA와 관련돼서는 로우 도스가 좋은지 스탠다드 도스가 좋은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킬로그램당 0.6이라는 로우 도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non-inferiority를 증명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즉 로우 도스나 스탠다드 도스나 이렇게 비슷하게 이 결과를 관찰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로우 도스가 도움이 됐던 환자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prior 안티플레이틀릿을 쓰고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작은 용량을 쓰는 게 조금 더 아웃컴이 좋지 않았나 보여주었었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 헤모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도스에서 조금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스탠다드 도스를 쓰게 됐지만, 만약에 출혈에 대한 위험이 높다거나 또는 기존의 안티플레이틀릿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옵션으로 0.6mg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TPA를 쓰고 나서 혈관이 뚫리지 않게 되면은 들어가서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엔도베스큘러 트리트먼트를 스롬벡토미를 하게 되는데, 카디올로지 쪽에서는 이제 TPA 사용 없이 스롬볼라이시스 없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신경과에서는 이런 약을 쓰고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 비교했던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생략할 만큼의 에비던스를 얻지 못했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도 보면은 M2 포지션 또는 디스탈 M1과 같이 조금 디스탈 파트에서는 혈관을 열어주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쪼개져서 많이 날아가서 그런지 노 리플로 페노멘이 생겨서 그런지 TPA를 같이 썼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펑셔널 아웃컴이 좋은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아마 신경과의 영역에서는 TPA를 쓰고 그 다음에 엔도베스큘러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TNK라고 해서 테넥터플레이서에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고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긴 약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보면은 TPA에 비해서 non-inferior이티를 보여준데 성공을 했었었고 특히나 이제 엔도베스큘러 트리트먼트 allone과 테넥터플레이서를 같이 쓰는 걸 비교했을 때도 테넥터플레이서를 같이 쓰는 경우에 환자들의 펑셔널 아웃컴이 조금 더 좋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래티지는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테넥터플레이스와 알테플레이스를 과거에 쓰던 TPA랑 비교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라이지 베슬 오클루전이 돼서 트롬벡토미를 하게 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알테플레이스에 비해서 테넥터플레이스를 썼을 때 환자를 이제 뚫으러 들어왔을 때 이미 혈관이 뚫려 있던 환자들의 비율도 높다는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파이브린에 스페시픽한 것 그리고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긴 것들이 이러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테넥터플레이스가 허가가 됐고 지금 약가도 거의 결정이 돼서 이제 조만간 사용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TPA의 장점은 half-life가 조금 더 짧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을 볼루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도스를 달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혈에 대한 위험이 높다거나 또는 다이섹션이 의심돼서 이분이 출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조금 더 shorter half-life와 이런 디스컨티뉴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TPA를 쓰면서 끊는 거를 조금 고려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티플레이틀릿을 먹고 있거나 또는 헤머리직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도스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먼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TNK로 테넥터플레이스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셀렉션해서 포지션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 TPA를 썼던 환자들이 마이너 스트로크가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이랑 비교했을 때 또 큰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저희가 작은 혈관이 막혀서 환자가 와서 TPA를 썼을 경우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혈압을 올려주는 치료인데 실제로 TPA를 쓰고 나면 혈압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의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얻을 수 있는 리스크와 베네핏을 따져서 결국은 마이너 스트로크 에러에서도 마이너 non disabling stroke 에러에서도 조금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 2분에 걸쳐서 뉴로 프로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뇌가 이제 혈관이 막히고 나면은 뇌가 망가지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죠. 글루타미드 익세토ок시시티나 또는 칼슘, 징크와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동물에서는 도움이 되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마도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건강한 쥐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은 좀 다른 시츄에이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여러 가지 RCT에서 여러 가지 뉴로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들이 사용은 됐었지만 모두 실패를 하게 됐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런 뉴로 프로텍티브 에이전트가 하나의 싱글 패스웨이만 막아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아마 실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레블라이신이 카스타와 칼즈라고 하는 스터디가 우리나라와 홍콩에 있어서 요거를 조금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들이 조금 더 세레블라이신 쓰면서 더 펑셔널 리커버리가 좋았었거든요. 아마도 리커버리 단계에서 뉴로널 스프라우팅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로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들은 조금 더 그 전 단계에서 뉴런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됐던 넬로넴다즈와 관련되는 스터디도 보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었고 다만 조금 빨리 와서 맞았던 환자들을 이 로딩 스터디와 그 전에 있었던 소닉 스터디를 같이 분석을 해본 결과 빨리 주입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펑셔널 아웃컴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느냐에 대한 이 울음은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타필마 스타트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김정선 교수님이랑 했던 연구도 보게 되면은 40mg을 썼던 환자들에서 일부 조금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도 다시 3상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뉴로 프로텍션에 대해서 프리시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메커니즘의 타겟팅에서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은 더 샷건 형태로 여러 군데 작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아마도 에이팝토시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단계로 블러킹하면 되겠지만 워낙에 네크로시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졸중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아마도 환자의 스트롱 메커니즘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안티스롬보틱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위해서 어느 환자에게 어떤 약제가 좋은지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로 스몰 베슬 디지즈는 조금 더 낮추자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말은 안 했지만 당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각각의 스트롱 메커니즘에 조금씩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디에 아테로스클로리스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리스폰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치료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트롬볼라이시스와 뉴로 프로텍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